저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박학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제목부터 부담스러운 주제를 받았는데 뭐 앞서 설명해주신 저희 윤영춘 교수님이 이렇게 플래닝했던 게 어떻게 이제 실행되는가 그런 걸 이제 환자 케이스 위주로 해서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간단 먼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면 지금 학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 만족하고 계신데 제가 실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가보고 싶은 학회가 에코하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코학트에서 이렇게 제주 밸브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또 좋은 강의들 많이 듣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K타비 레지스트리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 2년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그 한 2년 사이에 한 570여 명의 타비를 했고 서지컬리 하이리스크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원이어 올코즈 오브 데스가 한 8.9%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렇게 받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1년에 한 뭐 800여 케이스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를 얘가 하나? 저도 이제 제 타비의 인생을 한번 좀 봤는데 제가 2015년도에 우리 이제 장 선생님하고 그 서울성모병원에서 우리 이관영 교수님도 계시고 고윤숙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이제 타비를 처음 트레이닝 때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요 2015년도부터 16년도 한국 타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초기 막 초창기에 어떤 그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한 상황들, 그다음에 힘든 상황들, 또 좋은 상황들,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도움을 또 주셨던 여러 프록터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룹의 선생님도 계시고 체코의 브랜닌 선생님 굉장히 친절한 벽안에 잘생긴 선생님도 계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아서 대전성모병원에서 이제 박만호 쌤하고 이제 타비를 그 대전성모병원 세팅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세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안정민 선생님도 한번 와서 또 프록터를 한번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는 세종병원으로 이적을 해서 우리 최영진 선생님과 지금 손발을 잘 맞춰서 타비를 하고 있고 그때 또 최승혁 선생님도 한번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한국에서 타비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저는 서울성모병원에 제 환자를 데리고 가서 오퍼레이팅 한 적도 꽤 있었고 대전성모병원에서도 한 그래도 20여 케이스 했고 세종병원에서도 지금 타비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타비를 한 거의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이런 주제를 맡기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런 굉장히 그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나이가 많으신 이제 분이 CVIS라고 진단을 받으면 서전들은 굉장히 조금 수술하기 꺼려하시죠. 그다음에 실은 저희도 타비하기 굉장히 좀 꺼려집니다. 이런 분들한테 많은 비용과 이제 노력을 해서 타비를 하면 이분이 굉장히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먼저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 자체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84세 여자 환자고 작년 11월 말일에 이제 숨차서 이제 오셨는데 한 2년 전쯤에 저희 병원에서 스리베스레 랩트 메인 디지즈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PCI를 이제 쭉 받으셨고 스텐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RCA 뭐 랩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해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시술을 하셨고 당시에도 CBS가 진단이 됐는데 뭐 비용 문제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환자가 이제 그 PCI만 받고 메디컬 세라피 하기로 하고 이제 대기 여수인데 여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최근에 풀모너리 이데마가 차고 이제 이걸 못 견디는 거죠. 환자 눕지를 못하니까 못 견디고 뭐 열도 좀 나시고 해서 여수 병원에 갔는데 저희 병원 이제 응급실로 전원을 오셨습니다. 왔을 때 EKG는 뭐 인터베 컨덕션 딜레이가 좀 보이고 뭐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고 환자는 왔을 때 에코카디오그램이 워낙에 이젝션 프랙션 노멀이었던 분인데 42%로 떨어져 있었고 CVIS가 뭐 VMAX가 4.0, AVA 0.5 그러니까 이젝션 프랙션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민프라지오 그라디언트가 좀 낮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랩은 살짝 뭐 마이오카디알 인파각이 왔는지 이렇게 카디악 엔자임이 좀 올라 있었습니다. STS 스코어는 계산했을 때 이제 23 정도로 익스트림리 이제 하이 리스크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 환자를 이제 타비를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팔로업을 보면 이젝션 프랙션 다 노멀라이즈 됐고 환자 뭐 엑스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굉장히 새 삶을 찾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에코 조금만 줄여주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84세 남자 환자였고요. 역시 이제
2020년 9월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CVS AF 40% 진단받았고 당시에 크레아틴 4.1,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권유받았는데 환자가 이제 거부하고 일산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물이 차면서 환자가 숨차서 견디질 못해서 오셨고, 뭐 EKG의 R웨이브 프로그레션 굉장히 좋지가 않고, 에코 보시면 EF 33%의 뭐 페리칼 에피전도 꽤 보이고, EF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VMX는 4.4,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AVA를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크레아틴은 4.1 정도. STS 스코어는 생각보다 낮았는데 그래도 8 이상인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 역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뭐 탑이 이후에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랜지언트하게 투석도 하고 6개월 지나고, 이거는 뭐 그 6개월 전 사진인데 이젝션 프랙션 노멀라이즈 되고 환자는 역시 새 삶을 찾고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이제 환자한테 주고 저희도 믿고 이 환자를 이제 프로시저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프로시저 시퀀스는 앞서 두 강의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마취 걸고 억세스하고 코로나리 필요하면 찍고 PCI하고 프리클로저하고 그다음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넣든가 아니면 뭐 요즘엔 사파리 와이어로 LV 패싱하는 경우도 있고, 큰 쉬스를 넣어야 되고 아우토그램을 찍고 AV 와이어 크러싱하고 발론 밸브로플라스티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밸브 임플란트하고 필요하면 어디셔널 발론하고 마지막에 억세스 클로저 하는 게 전체적인 프로시저 시퀀스입니다. 다들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네스테지아는 뭐가 좋은가? 개인적으로는 그 각 병원의 상황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은 이제 하이브리드 룸에서 하지만 마취과 억세스하기가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컨셔스 세데이션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부 센터에서는 로컬 아네스테시아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제 탑이란 프로시저가 이제 굉장히 환자의 헤모다이나미칼리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군가 바이탈을 봐주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세데이션 돼 있으면 편해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그 오퍼레이팅 했던 대전성모병원이나 세종병원은 굉장히 마취과 선생님들이 전문적이시고 잘 매니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를 위주로 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테리얼 억세스입니다. 우리 조직위원장이신 장기욱 선생님의 이제 저한테 해주신 큰 조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신 말인데 지금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술은 펑처가 반이고 CTO는 가이딩이 반인 것 같아 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탑이 루트는 뭐 다른 루트를 썼을 때는 굉장히 환자의 그런 컨디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예후도 좋지가 않고, 트랜스페모랄 탑이가 뭐 가장 예후도 좋고 가능하면 트랜스페모랄 탑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좋아졌던 그 할머니는 이미 2018년도에 PCI 당시에 라이트 페모랄에 이렇게 이제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거의 니어토트럴 오클루전이 보였던 할머니입니다. 탑이 하기 전에 CT를 이제 분석을 했고, 그 커먼 페모랄의 피머 헤드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심한 칼슘 노들이 있었고, 우리가 유주얼 펑처 사이트는 딱 그 바로 위인데 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하이 펑처를 이제 엔지오 가이드로, 마이크로 펑처 세트 잘 안 쓰는데 이때는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써서 엔지오 가이드를 펑처를 했습니다. 프리클로저는 얼마 전까지는 실은 2개의 프로글라이드를 거는 거를 저는 그냥 루틴리 했는데요. 뭐 쉬스가 좀 작은 게 들어가더라도 뭐 2개 프로글라이드 다 이제 많이 걸어보시겠지만 첫 번째 디바이스는 이제 10시 방향, 두 번째 디바이스는 한 2시 방향 정도로 해서 2개를 걸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걸리게 되고, 2개를 이제 클로즈를 하고 와이어 하나 놔두고 피 새는지 보고 나중에 와이어 리무브하고 프로시저를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제 실은 뭐 1개의 프로글라이드만 걸고요. 나머지는 엔지오실이나 페모실을 써서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페모실보다는 엔지오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할머니 역시 예전에 이제 했던 다행히 랩트 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으셨고, RCA 시스템에는 오스티움에 이제 인세금 리스트는 심하게 오고 ISR도 와 있어서 한 개의 DES와 한 개의 DEB로 탑이 전에 PCI를 해드렸습니다. 탑이 하는 날 하는 PCI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렸던 할아버지는 조영제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고 한 번에 이제 조영제 쓰는 프로시저를 끝내고 싶어서 역시나 코로나리 확인해 봤더니 LAD 프록시말에 굉장히 심한 협착이 보였고, 세탈 브랜치가 중간에 한번 살짝 제일됐었던 적도 있어서 포바 통해서 세탈 브랜치 살리고 원스텐에서 PCI를 해드렸습니다. 억세스 루트랑 쉬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실은 조금 좀 두꺼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쉬스라는 걸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에 쉬스는 이런 모양, 한 13프렌치 정도 크기의 이런 모양을 보이지만
밸브가 들어가면 실은 이 14프렌치가 좀 부족해서 이런 모양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뱀이 큰 알을 먹으면 이렇게 중간에 벌어지듯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쉬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실은 이게 가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리아가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쉬스가 올라갈 때 이런 그 익스펜더블 돼 있는 이제 비닐 같은 조직이 이제 찢어지면서 쉬스가 인게이지가 더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런 밸브를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거가 지나갈 때 일리아가테리 다이섹션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그 이제 쉬스가 이제 베스를 물고 나오면서 나중에 이런 어벌전이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억세스 루트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루트가 좁은 경우에는 실은 뭐 에드워드 밸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메트로닉 밸브가 이런 데서 억세스 루트가 험할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 R 시스템일 때는 지금도 R이 있긴 있지만 29mm까지는 6mm, 그래서 인라인 시스 아우터 다이아미터 14프렌치니까 이제 14프렌치 굉장히 얇은 디바이스로 쓸 수가 있고, 33mm 큰 밸브는 이제 16프렌치 정도 이퀴벌런트합니다. 에볼루 프로 시스템은 밖에 스커트가 생기면서 실은 다 16프렌치 정도로 바뀌었고, 이걸 쉬스 시스템 안으로 쓴다 그러면 한 20프렌치 정도의 쉬스가 필요한데, 메트로닉에서도 쉬스가 나오긴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쓰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고어 20프렌치 드라이쉘 쉬스가 가장 쉬스로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어 크러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잭 인터벤션에 나왔던 라이트 커습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라이트 커습에다가 우리 이제 그 피그테일 카테터를 넣고 엔지오그램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3커습뷰를 만들고, 요 라이트 커습 그다음에 NCC, RCC 요 중간, 그러니까 라이트 커습의 중간을 겨냥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와이어 크러싱이 잘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면 이 환자는 첫 번째 여자 환자인데 RCC에다가 피그테일을 넣고, 이제 제가 실은 노리는 방향은 요 RCC와 NCC 사이, 저는 요 피그테일이 있는 요 뒤쪽을 주로 노립니다. 여기를 노리면 좀 좋은 이유는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이트랄 밸브 어퍼라투스를 최대한 이제 이 스트레이트 와이어로 건드리지, 그러니까 꼬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브 크러싱을 하고요. 가끔씩은 밸브 크러싱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커스피드 밸브면 이제 특히나 오리피스도 좀 작거나 바이커스피드 밸브거나 아니면 밸브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아니면 LV 이젝션 좋고 VMAX가 막 5가 넘는 굉장히 베리 시비어 에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아우트릭 밸브에서 나오는, 열렸을 때 나오는 제트 플로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와이어가 다 튕깁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브라디카디아 상태에서는 이제 밸브 열리는 시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요거는 몇 번 써본 적은 있는데, 한 페이싱을 RV 페이싱을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해서 환자 혈압도 살짝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VMAX도 좀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와이어 크러싱을 하면 좀 쉽게 와이어가 좀 잘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밸브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밸브 위치는 뭐 지금까지 뭐 많이 나왔지만, 요런 지금 현재는 이제 요런 3커스뷰에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는 3커스뷰에서 이제 밸브 마커를 위에 얹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보통은 8대2, 뎁스는 한 3mm 정도 내외에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임플란트 테크닉에서는 아레오 카우달 뷰를 가서 밸브 리플렛을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요걸 얹으면 이제 거의 1대9 정도의 밸브 뎁스를 가지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양궁간에 어떤 큰 아웃컴의 차이는 없었고,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하임플란트한 경우가 좀 적었고 대신 PVL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고, 예전에는 이제 요런 모양의, 처음에 쌈팽 ST 때는 요런 모양의 이제 그 밸브 임플란트를 리커멘드는, 요즘에는 점점 더 하임플란트를 추천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초창기 2015년도에는 요런 해서 이제 3커스뷰에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이제 마커를 맞춰서 밸브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은 요렇게 맞추는 요거보다는 실은 요거나 저는 요거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면 이제 엔지오그램을 찍고 이제 스틸컷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평면을 요 정도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 밸브 마커를 살짝 얹는 정도, 그거보다 살짝 더 올라와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지오그라피를 하고 풍선을 불어서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시키면 이제 요런 모양 정도의, 그 다음에 다른 환자지만 요런 모양 정도의 뎁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두 번째 환자, 그 남자 환자분인데 하임플란트를 했던 경우인데요. 역시나 아레오 카달비에서 이제 이분 하임플란트 했던 경우는,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하튼
하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이런 뎁스를 가질 수 있고 실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3커스 뷰에서 보면 한 뭐 1에서 2mm 정도의 뎁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서 바이커스피드 밸브에서 혹시나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를 쓰실 때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뎁스를 갖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밸브를 필 때 저는 뭐 이제 굉장히 오버사이징 5%, 10%, 15%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 벌룬을 피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어떤 손에 느껴지는 저항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제 오버사이징 한 10% 내외에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풍선을 다 넣은 적은 실은 한두 번 정도밖에, 한 10에서 15% 정도,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만 풍선을 다 끝까지 다 밀어넣었던 것 같고요. 항상 한 0.5에서 1cc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큰 피부엘 없이 다 잘 끝났고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넣는 그 밸브 필 때 벌룬 인플레이션 할 때 이제 손에 느껴지는 저항감을 느끼면서 저항감이 없을 때는 좀 빨리 피기도 하고 저항감이 느껴지면 최대한 천천히, 이분처럼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예전에 코어 밸브 시스템일 때는 밑에 스커트가 없었기 때문에 노드 마커 1 위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맞췄고 현재 에볼루트 R 프로 시스템 밑에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노드 0와 노드 1 사이를 저희가 이제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밸브 이제 중간까지 밸브 펴서 이제 밸브가 펑션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자리에 맞춰서 피기 시작하면 이제 이 자리에 맞는다. 그다음에 코로나리 하이트가 낮은 경우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SOV도 굉장히 작고 코로나리 하이트 랩트 코로나리 커스까지 8.9mm.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먼저 발론을 하면서 아우토그램을 해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다이를 좀 적게 써서 그런지 명확하게 잘 랩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프로텍션을 하기로 했고 프로텍션은 라디알 아테리를 이제 주로 랩트 라디알 아테리로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억세스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6프렌치 JR 4.0으로 이제 가이딩하고 와이어는 런스로 하고 그다음에 뭐 스텐을 미리 넣어놓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밸브가 펴지고 칼슘이 거기를 막았을 때 스텐트가 들어가면 그게 스텐트가 결국에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NC 발론으로 프로텍션합니다. 프로텍션 해놓고 탑이하고 나중에 다행히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안 왔던 분이라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NC 발론을 추천을 조금 더 드립니다. 바이커스피드 AV 아우틱 밸브를 해야 될 경우들도 있는데 RCC와 LCC 퓨전이 된 이제 타입 1 바이커스피드 이제 환자였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뭐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존재로까지 맞추기는 조금 이제 예전 기억이 있어서 좀 무서워서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트리커스에 맞추는 정도로 해서 큰 문제 없이 끝냈고 뭐 피부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텐션 릴리즈가 셀프 익스펜더블은 텐션 릴리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밸브를 피다 보면 이제 카테터가 이렇게 아우틱 레서 커베이처 쪽으로 물면서 이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중간까지 풀고 이 이후에 마지막 푸는 풀 릴리즈 과정에서는 카테터 전체는 시스템은 굉장히 세게 밀어줘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지금 보시면 텐전이 잘 안 걸렸을 때는 세 개의 그러니까 패들 두 개가 갑자기 폭 하고 튀어나오는데 다행히 이 환자는 밸브 마이그레이션은 안 됐고 해피하게 잘 끝냈던 케이스고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당겨주면서 텐전을 카테터를 쭉 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안전하게 이렇게 풀려야 안전하게 시술을 마치고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전성모병원에 있고 아직 대전성모가 탑이가 어베일러하지 않을 때 이제 제 환자 바이커스피드 밸브 제 환자를 이제 서울성모병원 가서 장경수 선생님하고 시술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이분은 실은 텐전 릴리즈를 충분히 다 잘했습니다.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분은 밸브 오버사이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존제로에 맞추겠다는 욕심에 굉장히 이제 그 얕은 높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펴지고 나서 밸브가 이렇게 폭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완전히 그 아우터 사이드로 마이그레이션 됐고 그래서 세컨 밸브를 피고 세컨 밸브는 한 사이즈 작게 29에서 이제 26으로 세컨 밸브를 피고 타비는 잘 끝났고요. 실은 이 상태에서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욕심을 부려서 이제 한번 리캡처를 해보겠다고 그때 경험이 없을 때고 이제 전체적인 생각이 없을 때라서 리캡처를 해보겠다 양쪽 패드를 이제
스네어로 잡아서 해봤는데 이게 밸브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얼음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온, 체온으로 들어오면 도저히 이건 굉장히 딱딱한 프레임, 완전 그 심한 철근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영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밸브가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퍼레이션을 시켰습니다. 포스트 발론 달레이션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때 이제 이런 밸브 웨이스트가 생기고 PVL이 이렇게 조금 의심이 되면 이제 포스트 발론 달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발론하고 나면 웨이스트도 풀리고 EOA도 훨씬 더 넓어지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하우 선생님 정리를 좀 빨리 네.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억세스 클로즈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GOC를 하나 더 쓰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 할머니는 그 한 며칠 뒤에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제 시술해드리고 잘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